코로나로 이제 하락했을 때 소장님은 사지 말라고 말려서 사지 말라 했죠. 네. 왜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너 때문에 내가 못 사가지고 놓쳤다 이런 분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이제 종목을 좀 찾을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피터 린치의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찾는 종목 찾는 법인데 투자 사례 있으세요? 책에는 뭐 굉장히 어그로가 생활 속에서 10배 오르는 주식 찾는 법. 그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싶어서 말을 약간 더듬거렸는데. 피터 린치가 한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텐베거라 그래서 이제 그 심루타 그쵸, 10배 오르는 주식들은 뭐냐면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이 작은 기업까지 조사를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가 움직여야 되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조사를 해요. 그렇죠. 보통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네. 커버하시니까. 낚시로 치면은 이제 잉어잡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인 거고, 찌 큰 거 쓰시는 분들인 거고, 이제 피라미 잡히는 데서는, 아유, 우리 증권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개인들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조사도 안 하는데요. 그렇죠. 황무지 같은 개간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내가 조사했을 때 애널리스트처럼 개발했더니 와 대박이다 이런 걸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이 아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사가지고 묻어두라는 거죠. 네. 아까 복병 투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개인이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못 찾아내죠. 그냥 내 업무에서 주변에서 보세요. 저희 가족이 L모사인데 L모사가 뭐예요? LG그룹. 자, 일을 직장인에 일하신다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저희 가족이 LG화학인데요. 네네. 주가가 10만 원일 때 네네. 제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자기 회사 욕을 그렇게 하더니 이 회사는 안 된대요. 미래가치 없대요. 네. 그리고 LG화학이 10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자기 팀에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래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말만 하지 안 사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또 멀리 있는 주식들에서 굉장히 환상을 가져요. 내가 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뭐 테슬라에 대해서 환상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빠삭하게 알면서 오히려 고개를 가로젓고 있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거래처를 다녀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경험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피부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갔더니 최근에 뭐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하는 시술이 나왔다. 근데 이 시술을 하는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다더라. 그러면 한번 주식을 열어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열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시술 받고 끝나버려요. 그냥 한 발 더의 습관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을 주식을 정보를 한번 열어보고 PER, ROE, 대충 어떤 뭐 영업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만 확인해 봐도 의외의 로또들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좋은 주식을 못 발견하는 거고 남들이 좋다라는 이제 여론에서 말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주식들을 다 같이 찾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종목 말하는 걸 꺼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종목 말하는 즉시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벌써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 다 알게 된 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돼버리겠죠. 근데 나만 아는 정보는 저평가인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마진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건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태국을 잠깐 건너갔을 때 구독자분이 잠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더니 맥주 회사에 이제 그 병뚜껑 맥주병을 따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주물 공장을 이제 태국에서 있대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병따개 주문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종류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죠. 네. 이상하다. 이 맥주는 많이 팔리는 맥주가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박이 났죠. 그게 이제 하이트젤로. 그 카테라. 네네. 하이트 맥주는 잘 안 팔렸잖아요. 테라로 바뀌면서 로또 맞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래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좋은 주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초보자분이 뭐 좋은 주식 발견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너무 환상을 많이 가져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좋은 뉴스만 봅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내가 만들어서 먹은 음식이 더 맛있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더 건강할 것이고. 주식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어떻게 뉴스 보고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로 뛰고 발굴하면서 찾아낸 기업에 더 애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더 이 주가가 정말 금방 오를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 뇌는 찬티고 오른쪽 뇌는 안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왼쪽 뇌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다라고 계속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네. 오른쪽 뇌는 계속 이 주식을 까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거고, 오른쪽 뇌가 반론을 계속 제기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근거로 답변하지 못하면 안 삽니다. 스스로가 찬티 안티가 돼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주식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내가 산 주식이 유리한 것만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죠. 자, 연봉 3천만 원 정도면 주식 투자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첫 투자는 좀 얼마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식 투자 이제 시드 머니는 네. 그 1억까지는 그냥 적금으로 좀 모아고 그 다음부터 뭐 하자는 얘기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투자는 함께 하는 거다. 저는 시간의 ROI를 생각하면 투자는 빨리 해야 됩니다. 투자의 그 우리말로 이제 경력이라 짬이라 그러죠. 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투자를 했을 때 너무 잘했던 게 22살에 3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했었지만 그때 2008년 하락장을 만난 걸 너무 행복하게 여겼어요. 이거는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경험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탐욕을 부리고 어떻게 공포에서 질려버리는지를 다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2009년에 시작했다라 그러면은 이 공포를 못 받겠죠. 2011년에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투자하지 않고 그 이후에 했다라 그러면은 그냥 주식은 영원히 좋고 좋은 거, 상승장에서 탐욕만 부려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돈을 잃고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내가 굴리는 규모 대비 괜찮은 어떤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동학개미 운동 때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고요. 2007년에는요, 그냥 펀드만 들어도 연 70%가 나왔었습니다. 중국 펀드 아무거나 들어도 70%는 찍었던 해예요. 근데 그러던 시대였다가 2008년에 다들 50% 이상 손실이 났었어요. 근데 그 경험은 지금 사람 해본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2020년에 굉장히 큰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한 거죠. 오히려 이번에 하락장 한 번 더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사람이 공포에 질려 하더라. 그럼 이런 공포 때는 보통 파는 거보다는 홀딩하는 게 훨씬 낫더라. 뭐 매수하는 게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꼭 V자 반등은 아니고 옛날에 보면 L자도 있고 뭐 W자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되 분할로 좀 들어가는 게 낫겠다. 뭐 자기만의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신용, 미수 다 걸어가지고 가장 많이 오를 거 사서 버티면 돈 벌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삼버리지라 그래가지고 3X, 3배짜리 ETF를 너무 즐겨 했었는데 이번 장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얻었겠죠. 미국 증시는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 수업료를 낸 거죠. 그러면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한 다음에 나중에 뭐 길게 우상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전략 수정을 가져. 시장의 상승 하락을 내가 몸으로 겪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10,000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고, 그래도 조금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 300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면 너무 금액이 적으면은 다 삼버리지 해요. 이제 10,000원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10만 원으로 1억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300 정도 해야 잃어도 조금 데미지가 오고, 벌어도 좀 데미지, 좀 약간 경험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봉만큼. 너무 적으면은 위험한 투자를 너무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약간 무서운 정도, 살짝 무서운 정도. 역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3천만 원 투자했더니 이제 좀 덤덤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한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고, 5천만 원 하더니 좀 덤덤하더라. 그러면 1억, 그 다음에 이제 5억, 10억. 10억을 해도 좀 덤덤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이상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경험과 어떤 이제 뭐 희노애락이 담겨 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하락과
그 더블딥 얘기해 주셔서 지금 전인구 소장님이 영상이 나오면 꼭 달리는 댓글을 예. 제가 한번 좀 짓궂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하락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크게 하락했을 때 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소장님은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때 사지 말라고 말려서 사지 말라 했죠. 네. 왜냐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너 때문에 내가 못 사가지고 놓쳤다 이런 분들이 그쵸. 있는데 네. 그 사건을 실제로 어떤 건지랑 그것 때 못 사는 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하락을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하락을 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해결이 된다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돈을 그냥 풀면 되는 해결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만 해도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영상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면서 죽고 뭐 이제 백신 뭐 이제 진단 받으려고 서 있다가 죽고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융과는 완전히 다른 공포였던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그리고 사례가 있었던 건가? 사례도 없고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던 시절. 그럼 이 시절에 내 돈을 다 태우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거보다는 안 태우고 한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올랐을 때 그때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범위에서 어이가 없지 그냥 한 번에 확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그때 소장님이 지금 생각하면 뭘 놓친 것 같으세요? 그때라고 하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월가도 다 물렸어요. 다 같이 물렸어요. 월가도 물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예고된 문제였었습니다. 이거 조금 버블이야라고 하고 2007년에 벌써 캐피탈 업체 하나 자빠지기 시작하고 하나씩 자빠지다가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이제 다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벙 터진 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거나 대비를 했었어요, 월가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아주 빠르게 반등을 주진 않은 거예요. 6개월 정도는 바닥을 다진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좀 하면서 서서히 올려갔던 거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예측 불가. 그냥 한 번에 뻥. 이러니까 갑자기 월가들도 물렸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연준이 이렇게 빨리 대응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연준의 늑장 대응과 다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바바박 싸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됐죠. 네, 근데 이거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서 만약에 L자로 간다라던가 W자로 간다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뭐 천천히 사서 모으자, 분할로 가자 이 생각이었던 거고, 분할로 매수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는 팔질 않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그냥 물려버리고 거기서 길어졌을 때 분할. 지금도 가끔 그런 댓글 남기신 분한테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멘트가 있다면? 저는 근데 지금도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락에 대해서 이게 바로 V자 반등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뭐 그때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좋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 거 맞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예, 제 범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전에 이제 투자금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종잣돈 1,000만 원. 뭐 이제 그 서베이 같은 거 해보면 뭐 너는 지금 종잣돈 얼마 있냐, 뭐 지금 1,000만 원, 뭐 3천, 1억 하면 1,000만 정도 가지신 분이 지금 당장 내 여유자금 현금을 가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0만 원 있다면 또 어떤 주식을 좀 세팅해 볼까요? 스몰캡 가야죠. 아까 말한 대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 그 예전에는 제가 2007년 이때만 시총 1,000억 이하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다들 좀 약간 다 올라왔으니까 시총 한 2,000억 정도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벌면 애널리스트들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해야 돼요. 주가가 오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뭐 나중에 오르고 나면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또 기업 이미지 괜히 나빠지느니 차라리 그냥 오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돈도 잘 버는데 아쉬울 거 없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영원히 그걸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소문이 나고 기업들의 가치를 또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작은 기업들 옛날에 뭐 제 예전에 그 좀 오래된 거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 게 시디즈 같은 거 이제 의자에서는 1위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어요. 그러면 찾아보는 거죠. 이 회사 매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로 의자라는 건 단가가 얼마나 나오나? 뭐 경쟁사를 봤더니 마진율이 얼마나 나오더라. 근데 그거보다는 가격을 더 받으니까 대략적으로 마진율이 이거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과거 대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어떤 판매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럴까? 뭐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 사람들은 왜 이 제품을 사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다. 성장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자기만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그 주식은 섹터나 특징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좀 좁혀주셔야지 그래도. 섹터 대우가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라는 게 가전제품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섹터들이 똘똘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 그런 데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1,000만 원 미만으로 네. 살 때 네. 그럼 스몰캡을 사세요라고 이렇게 딱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스몰캡 안에서 뭔지는 얘기해줘야지 좀. 딱 집어서 자. SK 하이닉스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뭐 지금 뭘 담당하고 있고 이 정도 얘기해줘야지 뭘 알지 사람들이. 근데 너무 디테일을 말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저도 이 기업이 괜찮다고 보지만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세오라 내오라기 때문에 참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힌트만. 말했다가 안 오를 확률이 거의 그 종목 말고 힌트만 주면 돼요. 힌트만. 나머지는 이제 다 각자 찾아가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뭐 이거는 말하면 바로 알 것 같긴 한데 섹터는 어딘가요? 그래서. 생활가전 중에서도요 네. 신제품이 나오는 곳들. 예전에는 가전제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를 타고. 이 책에서 그 종목 두 개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가전에서 예. 공기청정기랑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벽걸이 에어컨 맞아요. 이야기의 책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창문형 에어컨. 네, 창문형 네, 에어컨. 네. 그리고 지금 그 종목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네.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둘 다. 둘 다 만드는 다인데 회사가 있나요? 둘 다 만들긴 해도 시장 점유율 1등은 서로 달라요. 공기청정기 하면은 이제 뭐 W사 그리고 이제 창문형 에어컨 하면 P사 이런데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삼성 아니면 LG가 1등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장에서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줘요. 그런 거는 뭐냐면 고객들 사이에서 이 제품만큼은 이 회사가 좋지라고 브랜드를 받은 거죠. 대표적으로 옛날로 치면 뭐 쿠쿠밥솥 이런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미 벌써 확실하게 자리 잡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장성 있나를 봐야 되는데 뭐 TV를 만든다던가 뭐 세탁기를 만든다던가 이러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거는 그동안 없던 제품이에요. 창문형 에어컨이 뭐가 다른 거죠? 새로운 아파트들 보시면 보통 아파트 들어갈 때 천장형 천장형 에어컨 에어컨이 시스템. 있고 아니면 벽에 세우는 뭐라 해야 예, 되지? 스탠드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은 근데 거실에만 세울 수가 있죠. 예전에는 스탠드 에어컨 그냥 켜놓고 각자 방문 열어서 있으라 그러면 다 방으로 냉기 좀 돌아가고 하는데 솔직히 방은 살짝 더워요. 그렇죠. 이 스탠드 에어컨이 또 천장으로 많이 옮겨졌잖아요. 예.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을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비싸잖아 그거. 예를 들어 내가 전셋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시스템 에어컨 안 해놨어요. 그럼 내가 시스템 에어컨 해놓고 난 다음에 떼고 나가기도 애매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스탠드 에어컨이랑 아파트 구조상 안방에만 에어컨이 들어가져요. 안방은 시원한데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녀 방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는데 방에도 요즘엔 다 하나씩 있죠. 옛날 구축 아파트는 작은 방에도 실외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들은 다 확장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실외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애매해져 버린 거죠. 애들 방만 더워요. 거실은 시원하고 안방은 시원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이때 나온 게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거죠. 이게 창문형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랑 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아, 창문에 답니다. 창문에? 네, 이 아파트 창 있죠? 반창. 여기 보면은 그 반창에 설치했다가 뗐다, 설치했다 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설치해 놓고 가을쯤 되면 다시 떼버리고 네네. 여름에 설치하고 가을에 떼고 이제 문제는 소음인데 이제 점점 개선이 되면서 그 소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거고 네. 이제 아파트라는 게 구축은 점점 줄어들고 네. 신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창문형 에어컨의 시장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스몰캡으로 찾아봤었던 게 파세코였었고요. 네.
근데 그때 보면 뭐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여가지고, 네. 굉장히 그 기업을 분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다 판단을 했었던 거죠. 예. 자, 그럼 공기청정기는요? 공기청정기 뭐 옛날부터 뭐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탔는데 왜 근데 지금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네. 수출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미국에서 산불이 되게 많이 나요. 미국에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LA 쪽, 이제 그 미국 서부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 네. 그러면 문을 열고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나 이쪽에서는 그냥 창문을 닫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여러 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코로나 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수였었는데,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벌써 3년 연속으로 사람들이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재개되고 나면은 우리가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뿌연 미세먼지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3년 동안 사지 않았던 수요가 한 번에 터지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비율이 높은 기업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봤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 두 종목 외에도 올해 하반기 유망 섹터 좀 어디 좀 보고 계세요? 리오프닝 쪽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중에서도 네. 뭐 이거는 리오프닝은 뭐 크게는 뭐 항공, 호텔, 레저, 여행인데. 우선은 중국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발 좀 배제하고 나면은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고, 만약에 중국발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뭐 화장품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화장품도 아까 말했듯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의류 쪽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래시가드라던가 조금 약간 워터 스포츠 계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의류들. 네. 뭐 스포츠 의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맞아. 운동복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 했더니 몸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옷부터 다시 사야 돼요. 네. 신발도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 계열 뭐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뭐 수상 스포츠 계열, 수영복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쪽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들.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기업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뭐 좀 눈여겨보는 종목도 있으세요? 섹터나? 그렇게까지 다들 딱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1분기 실적이 의미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자라고 하면은 철강주 정도?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배제를 걸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다 하반기에. 그러면은 철강 중에서도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뭐 한미 관련해서 이제 철강 쿼터제가 있는데 이 쿼터제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럼 미국도 뭐 부동산 과열 아니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주택이 콘크리트 주택이 아니라 목조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계속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좀 짧습니다. 한국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주택이 더 많이 부족해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 생각엔 바이든이 앞으로 이제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트럼프가 금지했던 법을 다시 풀어주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 부족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주택 부족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아까 말했던 뭐 목재라던가 홈디포라던가 뭐 이런 뭐 건자재류들 미국 내에서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철강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쿼터제를 조금 더 늘려줘가지고 미국 좀 더 저렴한 철강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서 인플레도 잡고 우리나라는 철강 회사들이 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식음료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렸어요. 너무 많이. 네, 이제 그동안 가격 인상을 너무 많이 했고, 가격들도 우선 음료 쪽 같은 경우도 조금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인플레 우려로 뭐 당장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장 오르고 났다가도 인플레가 꺾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인플레 꺾인다라는 거는 엔데믹이 오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식음료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또 호재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인플레가 심해졌으니까 악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네. 인플레가 떨어졌으니까, 내려갔으니까 호재다, 악재다. 결국은 이제 그 수급에 따라서 이유를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로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죠. 네. 다만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좋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는요? 요즘 게임 섹터들 조용한 것 같아요.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 섹터들이 과매도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돈 잘 버는 게임주들이 나왔어요. NC소프트. 분명 NC소프트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는 망가졌어요. 주가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주가도 엄청 빠졌죠. 지금 반등했나요? 아직 반등 못 했죠. 주가가 40만 원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4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39만 원인가 갔었어요. 아, 39만 원까지 갔었군요. 네. 근데 뉴스를 보면은 1분기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찍어줍니다. 매출이. 분명히 리니지 나쁘다. 사람들이 리니지 게임 떠났을 줄 알았는데 게임 매출은 잘 나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나쁘다 하지만 어쨌든 NC가 게임은 잘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NC가 너무 게이머들의 돈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NC는 정말 그 고객들이 지갑을 잘 여는 게임을 참 잘 만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콘텐츠,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떠났죠. 그러면 관심이 떠났으면 주가도 내려왔고,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좋은 컨텐츠, 좋은 드라마, 히트작 하나만 만들면 주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넷플릭스도 죽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히트작이 별로 없었어요. 오징어 게임 때만 해도 히트작이 제대로 터지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올라가고 콘텐츠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받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히트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열어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1년에 다작하는 회사들 중에서 히트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뭐 컨텐트리 중앙,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개 회사가 그래도 다른 경쟁사 대비 1년에 많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백화점, 편의점만 보고 넘어갈까요? 편의점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편의점은 솔직히 코로나 수혜주이면서 엔데믹 수혜주입니다. 인플레 수혜주이면서 모든 게 맞물려 가는 거죠. 야, 뭐라도 걸려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주는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서 여기서 따라잡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백화점주인데, 백화점주들 보면 면세점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 리오프닝 수혜주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오프닝이 아직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좀 활성화가 되고 출근도 다시 활발해지고 하면은 옷을 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의류 브랜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저평가 백화점 회사들, 대표적으로 저는 현대백화점이 사업 잘하고 있다 봐요. 현대백화점. 네, 최근에 저기 여의도 더현대도 굉장히 그 고객들의 다시 한번 또 오고 싶게 잘 만들어 놨고요. 저 더현대에서 2주에 한 번씩 꼭 갑니다. 저도 근처에 있기도 하고, 거기가 뭔가 카페도 좀 많고 해가지고. 시간 나면 가고 싶어져요. 네. 마음이 편해져요. 2주에 한 번씩 저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도 이제 그 현대 아울렛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갈만해요.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의류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는데,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해서, 예전에는 다 의류 회사들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할인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할인을 없애버립니다. 마진율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의류 회사들도 매력적이겠죠.